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문규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이 책 뭡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 책 읽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야, 이거 얼마만입니까, 이게? 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서 빨리 끝내자. 일단 한국을 빨리 끝내자 해서 했었던 건데 결혼 준비가 생각만큼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결혼을 하게 되고 네. 또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고 그러면서 네. 한동안 그 휴식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저런 어른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촬영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촬영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각자 집에서 우리 친구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줌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비주얼로 승부하는 채널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내용으로 승부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책 6장과 7장 2장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어서 앞에 것들 다 잊어버리신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뭐 다 찾아보시면 되긴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요.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게 이제 단계 5의 리더십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단계 5의 리더십의 특징은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죠라는 식으로 그런 리더십이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단계 5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거울과 창문. 그걸 기억하면 단계 5의 리더십과 그 외의 리더들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울과 거울이라는 창문. 건 나만 보는 거고 창문은 저기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단계 5의 리더들은 일이 잘 됐을 때는 창밖을 보면서 누구에게 내가 더 감사하지 못한 분 있나? 뭐 신에게, 하나님에게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감사할 것들을 찾는데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창밖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거지? 그렇게 이제 좋은 겸손한 습관이 갖춰져 있다는 게 아주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개인의 열정과 그 조직의 비전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역자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단계 5의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두 번째는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건 버스에 태워야 될 사람을 먼저 태워라라는 말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안 되는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애초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 일에 태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는지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 모아서 뭘 하는지보다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이 잘못된 사람이 타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거고 좋은 사람이 타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은 잘 안 되더라도 더 좋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 건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위로 갈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가 분간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어디든지 계속 달려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위대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위대하지 않다는 그 냉혹한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거대한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 이상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지금 현실은 나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이런데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이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장은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고슴도치 컨셉의 그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한 그 고슴도치 컨셉.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나에게 가장 어떤 열정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책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세 개의 교집합이 되는 그것만 해라. 딴 거에 눈 돌리지 말고 그것에 한없이 집중해라. 그러면 된다. 라는 이야기가 고슴도치 컨셉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이번에 다룰 게 이제 교율의 문화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문장이 맨 첫 번째 나와요. 성공적으로 출발한 회사가 위대한 회사가 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무엇보다도 성장과 성공에 대한 잘못된 대응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읽으면은 이게 아주 규율을 구성원들에게 딱 이게 바짝 조여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규율을 강요하라는 게 아니고 규율의 문화를 거기에다가 이 조직에다가 이식시켜야만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규율이 없는 문화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엔, 제가 이 장을 느꼈을 때 어떤 걸 흥청망청 그냥 막 써버리는, 무슨 회사 사옥을 막 이렇게 크게 짓고 막 그 식당이 뭐 어떤 뭐 뷔페식으로 맨날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막 써버리는 게 아니고 목표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데다가 그것을 투입을 하는 거, 예산 문제도 뒤에 좀 나오지만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규율의 문화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로 들었는데, 규율 있는 문화, 이거 어떻게 좀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하고, 남들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가 있으면 이렇게 직급이 생기고, 또 임원들은 이런 대우를 해주고, 또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맞추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건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아까 얘기했던 고슴도치 컨셉,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 기준의 교집합, 거기에만 집중한다. 여기에 맞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고, 여기에 안 맞으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행동이 이제 결정된다면 그거는 이제 규율 있는 문화, 또 다른 말로 기준이 있는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왜 우리 다 사실 기준은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든지 그걸 어떻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든지. 근데 언제 그게 깨지는가를 보면은, 이게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걸 깨뜨리잖아. 이거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우리 교회는 헌금은 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뭐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기에 너무 좋은 땅이 나왔어. 오, no. 이거 너무 좋은 땅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너무 자리도 좋고 저기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고민들이 이제 잠깐 뒤로 물러나고, 이거 사자. 이번엔 당분간 빚을 좀 지더라도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교회나 그럴 때서. 많죠. 네. 네. 근데 책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서 지금 그 말이 떠오르는데, 사실 큰 회사는 기회가 너무 적어 굶어 죽기보다는 기회가 너무 많아 소화불량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 기회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여 도전해야 할 문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또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거 되게 인상적인 부분인데, 뭔가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라 하도 새 원 안에 들어맞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 위대한 회사에는 평생 단 한 번의 기회가 많다. 이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너무 좋은 기회야, 이건 해야 돼 하면서 기준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계속 온다는 거야. 소화불량 걸릴 정도로. 거기서 제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고슴도치 컨셉에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그 얘기인 거죠. 이거 되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너무 예리한 통찰이에요. 저도 이제 유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말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까? 정말 대박 찬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저는 두 글자로 이게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순간, 모든 나날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정말 저 80억짜리 땅을 한 2억 5천에 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생각들은 저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뭐랄까요, 영끌해서 이제 부동산에 매진하는 분들, 또 주식에 매진하는 분들, 그분들께도 그리스도인이시라면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기준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책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의 전환에서 예산 수립은 어떤 분야에 충분히 돈을 대주고 어떤 분야에 전혀 돈을 대주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규율이다. 달리 말해 예산 수립 과정은 각각의 사업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배정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고슴도치 컨셉에 가장 잘 부합하므로 충분히 지원해줘야 되고 어떤 사업이 완전히 제외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조직의 운영은 예산과 인사잖아요. 가만 보면 뭐 교회 얘기 뭐 전 다른 거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산은 그냥 해왔던 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골고루 여기저기 어떤 집중되는 컨셉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져요. 뭐 제가 있던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상 집행에 있어서도 어떤 규율이 거기 부과된다면 이 같은 역량을 가지고도 뭔가를 좀 딱 점프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왜냐면 이거 이제 집중을 해보면은 근데 이게 두루 이제 다 나눠줘요. 왜냐면 여기 사람은 속상할까봐 여기다 이만큼 나눠줘. 일을 하든 말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그 부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두루두루 나눠줘 버리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돈이란 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뿌리면 없어져요. 다.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원 분배잖아요. 자원 분배. 자원 분배가 별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하면 우리한테 다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자원이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그 24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할까가 저는 예산 수립이랑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데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했을지언정 목표를 세울 때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죠. 근데 예산을 세울 때 무엇이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이 결국에는 관계에 의해서 정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장로님 마음 상하니까 우리 집사님 관계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혹은 어떤 부서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가? 우리 선교단체는 올해 미션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선교단체의 영원한 미션은 무엇인가? 이 미션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관리 감독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하면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 관계는 이 미션 하에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생성된 관계니까 그거보다는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 관계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미션에 투자합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션을 기본적으로 일단 미션을 세웠는가 그냥 교회 플랜카드에 적어놓는 거 말고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미션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되고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 혹은 관계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은가.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그죠? 보통 교회들을 보면 또 우리 부서를 보면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일을 안 해서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뭔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 맞아. 큰 교회들은 그 관성이라는 게 워낙 무서워서 계속 하던 거니까 끊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할 일 리스트보다 그만둘 일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만둘 일 리스트. 그만둘 일이라는 게 꼭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런 거 말고도 좋은 일인데도 누가 맞아요. 보기에도 좋은 일이지만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일들은 접어놔야지 내가 꼭 해야만 하고 꼭 하고 싶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7장을 보면요. 기술 가속 페달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기술 가속 페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네요. 여기도 이제 인용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네. 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곤 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남들이 좋다는 게 좋고 남들이 매겨놓은 그 가치 순서에 내 삶을 그대로 그냥 주입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의심 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인용문이
기술에 대한 수용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AI, 기술에 관한 수요. 인공지능 기술이 요즘에 이제 핫한데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뭔가 꼭 해야지만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 기업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 고슴도치 컨셉에 맞아 떨어지는 기술인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일단 무조건 저 기술 도입해가 위에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기술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회장님 지시로 무조건 그냥 이거 어떻게든 쓰래, 이거 어떻게든 해보래 해가지고 되는 것들. 방금 이야기한 그거랑 연결되는 게 여기 나오는 추진력의 발동기가 아닌 가속 페달로서의 기술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기술, 새로운 기술은 내가 기존에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요소인 거지. 이게 발동기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걸 한번 가져가 볼까, 저거 한번 가져가 볼까, 이건 이미 고슴도치 컨셉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거 갖다가 써버리기도 하고 뭐 이거 갖다가 한번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컨셉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기술을 새로 도입하는데 그동안 공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만 도입하면 우리 기업이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란 환상에 빠져서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는 기술은 엄선된 응용을 통해서만 이제 그 회사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선된다는 건 어느 기술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 기술을 채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서 그 판단을 할 때 고슴도치 컨셉에 딱 들어맞는지를 가지고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기술 그 자체가 갑자기 어떤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뭐 어디 하나 기술 건져서 좀 대박 터뜨릴 수 없을까,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약간 거죠. 투기 심리랑 비슷하네요. 그게 저거 하나 터지면은 그렇죠. 이거 떡상한다. 그렇죠. 제가 지금 딱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정말 우리 회사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단련하고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어디 하나 대박 칠 찬스 없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도 이거 교회에 좀 연결시켜 보면 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느 교회에서 요거 했더니 잘 됐다더라라고 하면은 이거 금세 전국으로 맞습니다.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잡탕이 돼버립니다.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해보는 거죠. 올해는 이거야. 이거 무조건 해. 다른 교회들 다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교회를 교회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술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제 기술은 분명 새로운 기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유리해지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반드시 엄청나게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다고 유리해지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건 그 기업을 오히려 좀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교회의 성장,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들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차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경영자 84명 중 80%가 전환의 5대 요인의 하나로 기술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많은 교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저것만 가지고 오면, 우리도 저것만 정착하면, 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현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가 안 돼 있으니까 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 그런 게 좀 심하거든요. 어디서 제자 훈련이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전국 교회가 다 제자 훈련으로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서 다 갖다 해버리고, 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서 다
셀로 전환하겠다고 뭐 여기저기 세미나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충성해야 될 사명, 우리 교회가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될 어떤 이웃,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박으로 이끌어줄 황금 열쇠만 찾다가. 이 앞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고슴도치 컨셉. 한 개인이나 한 조직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집중점을 찾는데 평균 4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그 창업 기업들이 어떤 본격적인 성공의 가도에 오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에 우리 이런 사업하자 하고 모였다가 그 사업으로 성공 궤도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이 팀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이 팀의 역량이 증가하고 하면서 정말 그 팀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몇 년이 걸리든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분야에 우리 생애를 더 드릴 것인가, 어떤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혹은 남들 안 하는 거 빨리 찾아서 대박을 낼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어쩌면 그분들은 버스에 탈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역량이 이제 충분히 쌓이고 잘 준비되는 게 이제 바탕이 돼야 그 위에 뭔가가 되는 건데 그거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거면 되겠지 저거면 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6, 7장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책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참 읽으면서 야, 좋다라는 생각 계속 하면서 읽어봤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 고전인데 고전은 역시 이래서 고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제 읽어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적용점들도 찾아보시면 많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8장, 9장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